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이스 P&I 기업가치 평가실에서 이제 기업가치 평가를 맡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교수님과의 타협을 통해서 비상장 지분증권 평가 프로세스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 지분증권이라 하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장 기업의 주식 혹은 증권이 아니라 비상장 기업 혹은 이제 기업이 아니라 펀드나 SOC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증권을 평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비상장 지분증권 평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목적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 주식이나 부채를 발행할 때 있어서 어느 정도의 발행가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의뢰하는 경우와 또한 피투자 기업이 워크아웃 혹은 출자 전환 상태에 있을 때 이러한 기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혹은 출자 전환을 할 때 그 출자 전환의 금액은 얼마나 적정한지 또 M&A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이고요. 다음의 목적으로는 공정가치 측정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기업이 다른 지분 증권에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보고서에 얼마의 가치로 올릴 것인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비상장 지분증권 평가에 대해 대상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크게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흔히 알고 있듯이 한국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업은 저희 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메자닌 팀이라고 해서 따로 담당하는 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비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은 크게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와 벤처 캐피탈 혹은 기타 증권들로 나누어집니다. PEF는 흔히 사모펀드라고 불리는데 이제 사모펀드 내에서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보통주 혹은 RCPS, CBBW가 있습니다. RCPS라고 하는 것은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해서 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 상환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붙은 주식을 뜻합니다. CB는 전환 사채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전환일이 지났을 때 전환을 하게 되면 이 사채만큼의 가치가 주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옵션이 있는 상품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BW는 이제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데요. 채권의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그 회사의 보통주를 하드릴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채권입니다. 사모펀드들은 흔히 비상장 기업의 이런 증권들에 대해 투자를 하는데요. 벤처캐피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벤처캐피탈과 사모펀드의 차이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의 수가 10종목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 벤처캐피탈은 이와 반대로 수십 가지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한다고 그 정도 구분만 지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 기업이 아닌 일반 기타 증권들에 대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부동산 신탁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리츠 같은 증권도 있지만 이제 신탁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부동산 관련 채권이나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그런 상품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SOC라고 있는데 인프라 펀드라고 도로나 항만 뭐 그런 것들에 건설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고객사의 의뢰가 들어올 경우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하는 고객사라고 함은 이제 연금, 기금, 증권사 혹은 은행연합회, 보험사 같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현재 평가하고 있는 종목들의 고객사이고요.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다양한 기관들이 지금 저희 회사에 많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관들로부터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P2P 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조사를 먼저 수행하는데요. 그 회사의 경영진, 위치, 연형, 그리고 사업 방향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혹은 이제 FN 가이드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도 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이트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고객사로부터 이제 P평가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정보 및 기타 자료를 수취합니다. 재무정보라 하면 이제
흔히 말해서 재무제표, 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받을 때 최소한 과거 5개년 정도의 그런 자료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의 추정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고객사로부터 받았을 때 이제 이것을 좀 가공한 후에 분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차대조표에는 자산이라는 항목 밑에 여러 가지가 딸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저희는 저희만의 기준으로 이제 운전자산, 비영업자산, 비고려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런 식으로 회사가 영업에 직접 쓰냐 안 쓰냐 아니면 평가하지 않느냐 이러한 유형자산이냐 무형자산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 평가에 이제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역시 이제 매출,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 수익, 영업외 비용, 법인세 차감정 순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데 이것을 분류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프리캐시플로우 저희는 이제 줄여서 FCFF라고 부르는데 한국말로는 잉여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FCFF를 만드는 공식은 이제 세후 영업이익 즉 EBIT에 1-T를 곱해서 세후 영업이익을 더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기업이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현금 같은 그런 운전자원들을 이제 빼줍니다. 또한 기업이 생산이나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장 등을 공장이나 비품, 건물 구축비 이런 것 등을 포함한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을 또 빼줍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 나가지 않지만 손익계산서에는 비용으로 잡히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다시 더해줘서 이제 FCFF를 만들게 됩니다. FCFF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영업 및 투자 활동 후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기속되는 현금 흐름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이런 것들도 역시 미래 5개년, 최소 5개년 정도 추정을 해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현금 흐름을 추정했으니 할인율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학교의 수업 때 많이 배운 WACC라는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할인율을 추정하게 됩니다. 이제 WACC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비용에다가 자기 자본 비용을 곱한 후에 자산분의 자기 부채 비중 곱하기 이제 타인 자본 비용 그리고 세후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자본과 부채의 비중은 이제 현재 그 회사 당시의 비중이 아니라 이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목표 자본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더 들어가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CAPM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먼저 RF의 경우는 이제 회사에 내부적으로 산출한 이제 국고채 그 커브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고 시장 수익률 역시 회사 내부적으로 산출한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베타가 되는데 베타라는 것은 결국 이제 시장에 대한 개별 자산의 민감도를 뜻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비상장 기업의 베타를 바로 구할 수 없어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이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을 골라서 이제 그 기업들의 베타를 추정해서 저희 평가에 사용하는 식으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먼저 베타풀을 설정한다고 하는데요. 베타풀을 설정해서 상장되어 있는 유사기업 10개에서 30여 개 정도 유사기업 선정해서 그 기업들의 베타를 구한 후에 그 기업들의 부채 비중을 고려해서 이제 베타를 구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을 또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타인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데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피평가 대상이 가장 최근 발행한 이자 부채의 이자율. 이자 부채라면 사채가 될 수도 있고 단기차 입금, 장기차 입금, 전환사채 다양한 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한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최근에 이러한 발행했던 사채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 회사가 그 BS 대차 대조표상이 가지고 있는 부채 비용 대비 1년간 나가는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유효 이자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 또 부채가 많이 없어서 이제 이자 비용이 합리적으로 구해질 수 없을 때는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산출한 기업의 신용 등급에 맞는 그런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율을 결정해서 저희가 그 현금 흐름들을 할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5개년치의 현금 흐름들을 이제 방금 구한 할인율을 이용해서 현재 시점으로 당겨오게 되면 이제 그 값을 저희는 이제 DCF,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결과값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내가 만약에 산출한 가격이 적정하다 싶으면 이제 이 가격은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약에 부적정하다 뭐 이 기업이 워크아웃을 하고 있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혹은 출자 전환 기업이어서 이자 비용이 바뀐다거나 자본금이 바뀐다거나 하는 우려가 있을 경우 또 뭐 망해가는 산업의 경우 또 벤처 캐피탈 초기의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순이익이 나지 않다 못해서 적자를 매년 보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저희 고객사에 추가적으로 뭐 향후 5개년 계획이 있냐 아니면은 뭐 검토 보고서가 있냐 이런 것들 요청하게 됩니다. 이걸 요청해서 자료가 오게 되면 다시 이것들을 반영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또 그 이후에 가격이 적정하게 되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DCF의 결과값을 구해놓고 나서는 이제 마켓 어프로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DCF와는 별개로 또 다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할인율 구할 때 저희가 베타풀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베타풀 중에서도 정말로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기업과 비슷한 유사한 재무 구조, 또 유사한 사업 구조, 또 유사한 고객군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을 한 5가지 이내로 고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표들의 평균을 내서 이제 퍼나 PBR, PSR, EV/EBITDA, EV 세일즈 이런 것들의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두 가지의 또 시장 지표를 골라서 평균을 내어 이제 마켓 어프로치 결과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PER과 PBR, PSR, EV/EBITDA, EV 세일즈는 다 주가 혹은 뭐 이익 이런 배수라고 부르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뭐 궁금하신 분들이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이제 DCF와 마켓 어프로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이 있는데 또 조정해야 될 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자본 항목 조정인데요.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사업자 번호 혹은 법인 등기 번호를 입력해서 그 법인에 대한 등기부를 떼어볼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라고 하면 이제 자본금이 얼만큼 언제 자본금이 얼만큼 몇 주나 변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적혀 있는 내용인데 마지막 결산일 이후 자본 변동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산일이라 하면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12월 31일 마지막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내년 한 6월이나 7월쯤 되면은 그때 기준에서 만약 본다면 이제 2017년 12월 31일 재무제표가 이제 마지막 감사받은 그런 재무제표가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기준으로 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7년도 3월에 유상증자 내역이 있었다. 혹은 RCPS 발행이 있었다. 혹은 무상증자 내역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내역이 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뭐 재무제표나 주석이나 뭐 다트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없어서 이제 고객사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에 요청을 해서 이 주식이 언제 주당 얼마에 발행해서 총 몇 주가 발행되었는지 이런 내역을 저희가 받게 되고 그걸 역시 자본에 반영을 해서 최종 가치를 구하게 됩니다. 이제 DCF 결과값과 MA 결과값을 다 구한 후에 평균을 내면 이제 저희는 이것을 이제 비시장성 지분증권의 보통주 평가 가격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 제가 하는 기준일 뿐이지 이제 더 위에 분들, 팀장님이나 실장님 같은 분들은 이제 이것을 또 받아보셔서 보고서를 여러 번 검토한 후에 또 부적절한 값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바꾸고 결국 최종적으로 가격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보통주 평가 프로세스인데요. 이것은 원칙일 뿐 실제로 저희가 평가하는 기업들 중에는 상상 이상으로 망가진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DCF 고용은 뭐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이 반 정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뭐 MA도 쓸 수 없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기초 원칙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옵션부 증권 평가 프로세스도 제가 다 설명을 일일이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옵션부 증권이란 아까 말했던 RCPS, CBPW 등을 뜻하는데요. 이제 옵션부 증권이 왜 옵션부 증권이냐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각각의 상품들의 약간 옵션, 푸시나 콜의 성격을 가진 조건들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파생 상품론 시간 때도 배우지만 푸시나 콜을 평가를 할 때는 기초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권들 역시 이제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 자산이 방금 저희가 평가했던 그 보통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주 평가가 아니라 이런 옵션부 증권 평가를 의뢰를 받게 되면 먼저 그 기초자산 보통주 평가하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보통주 평가를 해놓은 후에 그리고 그 증권의 계약서를 받습니다. 이 계약서를 받는 이유는 이 계약서에 발행일, 만기, 발행 금액, 전환일, 상환일, 전환가액, 상환가액, 전환 비율 등 계약에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제일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지 않고서는 더 이상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고 이 증권 계약서를 수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받게 되면 이제 눈알이 빠지도록 계약서를 보면서 이제 계약서에서 발행일, 만기, 이자율, 상환, 전환 등 계약 관련 정보들을 한 시트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피식 내용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제 리피식 내용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해서 발행가 10,000원의 상환권을 얻었다. 근데 이 기업이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발행가 5,000원의 상환권으로 똑같은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맨 처음 투자한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불리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PEF나 VC 같은 경우는 망해가는 기업이 더 많아서 점점 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먼저 투자한 기업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받은 그 계약서 이후에 또 다른 계약건이 발생할 경우 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발행가액이나 상환 금액이나 전환 금액을 바꾼다든지 혹은 몇 년도의 사업 결과에서 단기 순이익이나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족하게 될 경우 이제 전환권이나 상환권의 내역을 그 금액을 낮춰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싱 내역이 이제 만약에 있다고 치면 이제 저희가 이것을 또 반영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요청을 하게 되고 이것까지 다 완료를 했다 하면은 이제 사내에서 만들어진 사내 평가 툴 이제 저희는 엑셀 혹은 뭐 다른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존에 정리해놨던 자료를 다 입력을 하고 평가 툴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이제 계약서에 있는 정보만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아까 보통주 평가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용등급 이거 신용등급은 결국 할인율을 위해서 넣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성 등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기초 이제 시장 지표라고 해야 되나? 아주 이런 것들을 또 넣게 됩니다. 그 이후에 평가 툴을 실제로 구동을 해서 이제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RCPS를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된다면 보고서에는 이제 우선주의 가격, 그리고 상환권의 가격, 전환권의 가격 이런 식으로 RCPS의 가격뿐만 아니라 각 세부 권리들의 가치를 같이 구해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간단하게 옵션부 증권 평가 프로세스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 후에 결정된 가치를 고객사에 전달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사에서 받아보고 만약에 OK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의뢰받은 용역은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고객사가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또 추가적으로 반영할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또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에 다시 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비산장 지분증권 평가의 프로세스였고요. 나중에 더 제가 업무에 익숙해지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전문성을 쌓게 되면 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다른 발표 자료나 강의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쯤에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